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연말이라 앵커 두 분도 이제 연말 모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연말 모임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드시는 음식은 혹시 무엇인가요? 저는 뭐 요즘 축구를 보다 보니까 친구들과 모여서 치킨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쌈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모임을 할 때 어떤 메뉴를 먹을까 하면 사실 고기를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이건 뭐 일부 뭐 채식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기를 위해 음식을 많이 드실 텐데요. 네. 이 세계 인구가 늘어나면서 육류 소비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진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바로 대체육이고요. 오늘은 이 대체육 중에서도 배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육류 소비가 왜 환경에 안 좋은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축산업에 의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꽤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넘어섰다고 저희가 보도를 한 바 있었고 2050년에는 90억 명이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 또 삶의 질의 증가 이런 것들은 이 육류 소비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늘어난 육류 소비를 감당을 하려면 결국 가축 사육 또한 함께 늘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현재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의 절반 이상이 가축 사육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 사용량 또한 70% 정도는 가축 사육에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면 소가 방귀 뀌는 걸 막아야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가축 사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양은 이 전 세계 자동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니까 네. 상당한 양이죠.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에 달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축산업은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공장형 사육과 도살 등 이 생명윤리 논란에서도 축산업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 축산업의 단점을 보완할 이 배양육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배양육은 이 가축을 직접 기르지 않기 때문에 기존 축산업에 비해서 뭐 토지 사용량은 1%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대 92%까지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서 대체육 중에서도 배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차이가 조금 있는데 우선은 대체육이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 됩니다. 대체육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콩고기처럼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와 비슷한 형태와 맛을 내는 걸 식물육이라고 하고요. 또 식용 곤충의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도 있습니다. 우선 콩고기와 같은 식물육은 가장 흔한 대체육이지만 사실 맛이나 식감에서는 진짜 고기를 전혀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또 식용 곤충으로 만든 식품들도 있으나 이런 건 단백질 구성에서는 뭐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곤충이라고 하면 사실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대체육 중에서도 배양육입니다. 이 배양육은 식물이나 곤충이 아니라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인데요. 맛은 물론이고 식감, 영양 등 모든 면에서 기존 고기와 가장 유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를 대체하는 식품 중에서 실제로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텐데요. 맞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네, 이 동물 세포를 배양해서 인공 고기를 만드는 거는 이게 쉽게 생각해서 동물이 스스로 자신의 살을 찌우는 과정과 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배양육의 토대가 되는 세포는 크게 배아줄기 세포와 근육 위성 세포입니다. 네. 이 배양육 초기에는 이 혈액이나 뭐 뼈, 피부, 간 등 모든 조직으로 이 분화할 수 있는 배아줄기 세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아줄기 세포는 근육 세포로 분화를 하려면 화학물질 처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근육 위성 세포를 배양육 제작에 활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이 근육 위성 세포는 무엇이냐면 근육이나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재생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요. 근육 조직으로만 발달을 하기 때문에 배양 과정에서 이 특별한 화학물질 주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체에 악영향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동물의 근육 위성 세포를 만약 채취한 이후에는 배양액에 담궈서 키우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배양액으로는 주로 이 소의 태아에서 추출한 혈청인 이 소태아 혈청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이 혈청 안에 들어있는데
특히 산화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배양액 내에 있는 이 중요한 비타민 등을 지켜주는 단백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포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3주 정도 걸쳐서 배양을 하게 되면 세포는 반죽 형태의 고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후 지지체 등을 이용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공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고기 형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패티 형태의 고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콩고기 같은 식물육에 비해서 아직은 좀 생소하거든요. 언제 처음 배양육이 개발됐습니까? 네, 이 배양육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건 2013년입니다. 그거 뭐 한 채 10년도 네, 이제 네, 안 네. 된 거죠. 네. 2013년에 등장 자체는 처음으로 했지만 이 배양육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진 건 2015년 미국의 스타트업 멤피스 미츠, 그러니까 지금의 업사이드 푸드가 세워지면서부터인데요. 미국 미네소타 의대 교수였던 심장 전문의 우마 발레티 교수가 줄기세포학자와 함께 세운 스타트업입니다. 이 업사이드 푸드는 2016년에 처음으로 배양육으로 만든 소고기 미트볼을 선보인 이후에 2017년에는 배양육 닭고기, 또 그리고 배양육 오리고기를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요. 네. 현재 전 세계에서 배양육 개발에 뛰어든 업체는 한 10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험 생산 공장을 짓거나 또 완공한 업체는 업사이드 푸드를 포함해서 미국의 이저스트, 또 호주의 보우, 이스라엘의 퓨처미트, 영국의 아이비팜 등 한 10여 곳 정도라고 합니다. 이 업사이드 푸드의 발레티 교수, 대표는요, 현재 배양육 산업은 전기차 산업의 초기 단계와 비슷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려면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배양육 개발업체가 이렇게 늘어나고는 있는데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건 없죠? 아닙니다. 이 실제 현재 배양육이 합법화된 나라가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네. 2020년 싱가포르 정부가 미국의 이저스트가 개발한 배양육 닭고기 군미트를 승인을 해서 현재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지난달 이 업사이드 푸드가 만든 배양육 닭고기의 안전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이 원료 안전성 인증, 그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라스라는 기준을 FDA가 1년여 동안 심사를 했는데 배양육 닭고기에 대한 추가 의문이 없다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즉 안전성을 인정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배양육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배양육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FDA 심사를 통과했으니까 미국에서도 배양육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아마 언젠간 먹을 수 있지만 네. 바로 먹게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데 네. 미국 농무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네. 2019년 이 FDA랑 농무부가 배양육 제품과 관련해서 세포 채취와 배양 과정 검사는 FDA가 맡고 생산 공정이나 제품 검사는 농무부가 맡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뉴욕타임즈는 이 과정에서 몇 달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사이드 푸드 관계자 측은 이 농무부 승인이 나는 대로 일반 시판에 앞서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몇몇 식당에서 배양육 치킨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 연간 22,000kg의 배양육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준공한 바 있기 때문에 만약 농무부 승인이 난다면 거의 바로 일반 가정에서 배양육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생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안전성은 확인이 된 건데 네. 이제 일반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조금 더 남은 과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큰 장벽이 바로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에 이제 처음 배양육이 등장했을 때 네. 이때 햄버거 패티 한 장을 만들 때 든 비용이 무려 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2015년 이 업사이드 푸드가 만든 배양육은 1파운드, 그러니까 450g에 2,100만 원 수준 정도였고요. 2021년 미국의 또 다른 퓨처미트라는 회사에서는 이 미국이 아니죠. 이스라엘 회사인데 퓨처미트라는 회사에서는 배양육 닭가슴살 1파운드를 7.7달러까지 이 금액을 맞춰서 낮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 미국에서 판매한 일반 닭고기가 1파운드에 한 3.62달러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일반 닭고기의 한 2배 수준까지는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도 가격은 비싸잖아요. 네.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배양액인 소 태아 혈청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도축되는 소의 8% 정도만 임신 상태로 키우게 되는데 도축 후에 태아를 꺼내서 거기서 혈청을 추출해야지만 이 소 태아 혈청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게다가 임신한 소를 도축해야 한다는 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이 배양육 자체가 원래는 가축을 도살하지 않고 고기를 얻는 게 목적인데
배양육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 임신한 소를 다시 도축해야 한다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무혈청 배양액 개발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스타트업 한 곳이 무혈청 배양액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를 이용한 독도새우 배양육을 만드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또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대체 배양액 개발에 활발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양육 시장의 대중화가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네, 환경보호에 대한 고민이 이제 식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배양육 우리 식탁에서 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